과거 사건 마저 보겠습니다. 우리 과거 사건 중에서 이제 법적 의무는 어떻게 하냐 보시면 이제 입법 예고된 법률의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때에만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본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충당 부채가 우리가 시기하고 금액이 다 미정인 겁니다. 지금 이제 시기 얘기하는 거고 거의 확실한 법안이 거의 제정되기까지 거의 확실할 때 이제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유출 가능성을 보는데 이것도 이제 유출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의무의 존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현재 의무의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충당부채 개념, 부채 개념에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유발부채로 이제 가는 거고, 다만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공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주관적인 단어 썼어요. 그래서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50% 초과한 경우는 이제 충당부채고, 그 다음에 희박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우발부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보증이나, 여기 보시면 이제 제품 보증이나 이와 비슷한 계약 등 비슷한 의무가 다수 있는 경우, 의무 이행이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해당 의무 전체를 고려해 판단한다. 유출 가능성 해당 의무 전체를 고려해 판단한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볼 때는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전체로 봐서는 유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당연히 전체로 보는 겁니다. 좀 당연한 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의 이제 신뢰성 있는 측정. 마찬가지로 이제 의무의 신뢰성 있게 이제 측정 가능해야 되죠. 부채로 인식해야 되니까. 극히 드문 경우 이제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을 때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이 얘기는 이제 의무는 있는 거예요. 의무는 있는데 우리가 측정이 어려울 때 우발부채로 가는 겁니다. 충당부채, 그러니까 부채 기본 개념을 완전히 다 없는 거니까 의무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측정해야 되는 측정이 할 수가 있었는데 측정이 못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발부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우발부채입니다. 우발부채는 아까 그 기준서에 우리 처음에 나온 것처럼 우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무제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번 더 써준 거예요.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인식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자와 연대하여, 여기 보시면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뭐냐면 이게 전체 부채가 있어요. 전체 부채가 있고 제3자가 하는 부분은 이 우발부채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의무 중에서 경제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얘기 또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니까 제3대 뒤에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우리가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층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만큼만 빼고 할 거냐, 전체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발부채,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우발부채를 처리하였더라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 변화가 생긴 기간에 재무제표의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우발부채라도 뭐 항상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발부채라도 항상 주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발부채 시점별로 평가해서 우리가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제 충당부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충당부채가 이제 그런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부채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걸로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충당부채가 제거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입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발자산도 우발부채에 마찬가지로 우발이라는 단어가 이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발자산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발자산도 경제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제 효익이 높은 경우는 공시한다.
높은 경우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발자산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데 높은 경우,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이거 주석으로 갑니다. 주석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보수적으로 가라는 거죠. 보수적으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충당부채 이제 측정입니다. 충당부채. 충당부채 성격을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충당부채는 우리가 이제 시기하고 금액이 미정이죠. 미정. 불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는 확률, 통계.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 이런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항 이후에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일반적인 추정치. 이 추정치라는 거죠. 추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지급해야 하는 금액 갖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명목금액 갖고 하는 거예요. 명목금액 갖고 하고, 마찬가지로 그 명목금액 과거 뭐 앞으로 몇 년 동안 가거나 그러면 이때 금액이 있겠죠. 금액이 가고, 우리가 중요한 회계는 이제 현재 가치 할까 안 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죠. 현재 가치 합니다. 현재 가치 하고 현재 가치 하면은 그러면 그런 이자를 뭐 쓸 거냐, 이 얘기가 나오죠. 이자율을 세후 이자를 쓸 거냐, 세전 이자를 쓸 거냐, 뭐 차익 평균 할 때 이게는 시장 이자율, 일반적인 이자를 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목가액을 먼저 구하고 세전, 이 명목가액은 세전으로 합니다. 우리가 세전 명목가액으로 합니다. 왜냐면 이연범센 뒤에 따로 하기 때문에 세전으로 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측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충당부채 인식해야 되는 중간 부분 보시면, 인식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한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다수의 항목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한다.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가중평균.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과거 미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쫙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적 추정 방법을 기대값을 하는 겁니다. 기대값라고, 따라서 특정 금액에 생긴 금액이 손실에 생길 확률에 따라 충당부채 인식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1년 차에는 300원. 그러니까 1년 차에는 3,000원이 뭐 30% 확률. 2년 차에는 10,000원이 10% 확률. 그러면 여기 3,000원, 1,000원. 요게 이제 기대값이 되는 거고, 얘를 또 현재 가치로 우리가 그 할인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정치를 기대값이고, 확률에 따라 우리가 충당부채 인식하는 금액은 달라진다. 가능한 결과 연속적인 범위에 분포하고 각각의 발생 확률이 발생 확률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범위 중간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연속적인 범위고 발생 확률이 동일할 경우는 해당 범위 중간값을 사용한다. 충당부채,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는 제가 경험한 실무에서 없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 수출 스케줄 이런 식으로 많이 잡습니다. 요게 또 그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서 이슈가 많이 되는 거예요. 충당부채의 법인세 효과와 그 변동액은 법인세에 따라 회계 처리하면 충당부채는 세전 금액으로 우리가 측정한다. 충당부채의 법인세 효과는 따로 하기 때문에 세전 효과, 세전 금액으로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현재 가치도 하라는 거죠. 현재 가치. 화폐 시간 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 가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현재 가치는 이제 중요하면 하는 거죠. 할인율, 그럼 할인율 뭐 쓸 거냐? 현재 가치 하고, 할인율은 부채의 투기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자.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게, 할인율은 현행 시장.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기업이 아니다. 기업 고유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입원가 이런 거 할 때는 이거는 기업 고유의 이자율을 따는데, 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 우리가 그 지금 하는 충당부채 쪽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요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할인율 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금액도 추정해야 되는 거고 할인율을 뭘로 써야 되는 것도 다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감사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는 다 주어지니까 별 생각 없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기간에 어떤 금액이 어떤 확률로 그 다음에 어떤 이자율로 할인해야 되냐 이게 다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측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확률의 개념, 통계 개념이 들어가고 현재 가치를 한다. 그 다음에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한다. 세전으로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가치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전 인 거고 그다음에 현행 시장 이자율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 개념 문제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실제 이론 문제에서는 뭐 다 주어질 거예요. 약간 좀 꼬이는 문제에서는 뭐 위험을 반영한 이자는 뭐고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이자는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좀 미래 사건입니다. 미래 사건. 여기 보시면,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해 충당 부채를 추정한다. 그래서 미래 사건도, 우리가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 부채를 측정할 때는 예상되는 미래 사건은 특히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 일어난 사건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사건도 고려해서 하라는 겁니다. 보시면 기술 개발 같은 게 이제 바뀔 수가 있죠. 현재보다 기술 개발 바뀌어지면 지출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죠. 현재는 10,000원이 들었는데 미래는 12,000원이 될 수도 있고 8,000원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좀 고려하라는 거죠. 그 다음 새로운 법률이 제정이 거의 확실하다는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때 해당 법률 영향을 고려하여 충당 부채를 측정한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고. 그다음 예상되는 자산 처분. 그러니까 충당 부채를 인식할 때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있으면 걔는 그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계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액으로. 그러니까 별도예요. 그러니까 충당 부채는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거고.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 표시할 때 상계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상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회계 그 재무제표 표시는 총액이에요.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고 상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상되는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추정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면 기업에서 이럴 거겠죠. 충당부채가 많이 나오니까 관련된 우리가 자산이 있는데 얘는 노후화되면 팔으니까 처분이익이 나와서 얘를 좀 충당부채 인식할 때 차감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다음 이제 변제입니다. 변제.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변제.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의 일부나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아까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돈 납부한다, 한다, 이런 거랑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있으면 일부나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 변제 금액을 별도 자산. 변제는 차감이 아니고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당부채 차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제 금액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 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를 초과할 수 없다. 당연히 초과할 수 없겠죠. 충당부채 관련한 포괄손익계산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에 관련 인식한 금액과 상계에 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산부채는 총액. 그러니까 자산부채는 총액이고 수익비용은 순액. 순액 가능.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가 인식한 걸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산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고 있고, 그래서 손익계산서 쪽은 순액으로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에서도 중요한 게 요 부분인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따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자산부채는 총액이고, 수익비용은 순액이다.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의무를 이행해 지급한 금액을 보험 약정이나 보증 계약 등에서 제3자가 보전하거나 기업이 지급할 금액을 제3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경우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므로 제3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되면 전체 의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 전체 의무 금액, 전체가 있고, 전체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있고, 전체 의무 금액을 충당부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 구상권을 이런 거 있죠.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될 때, 그 예산 변제금을 별도 자산을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별도 자산을 인식하는 거예요. 별도. 총액으로 인식하는 거와 똑같은 말을 또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무를 제3자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행해야 되는 전체 의무 중에서 제3자가 이행할 것이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 나오고 있죠. 우발부채로 처리하는 겁니다. 연대에서 할 때 제3자가 이행할 것이 예상되는 정도까지만 우발부채 처리한다. 제3자가 안 내면 우리가 내야 되니까 우발부채 처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충당부채 변동은 간단한 거, 다른 거나 다 똑같이 보고기한마다 우리가 충당부채 잔액을 당연히 검토해야죠. 검토하고 보고기한마다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해야죠.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한입한다. 제거하는 거죠, 제거. 그러니까 충당부채 개념이 없으니까 충족하지 못하니까 충당부채를 한입하는 겁니다. 네, 충당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을 당연히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충당부채 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쪽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충당부채 인식하면 자산 이런 식으로 잡고, 충당부채 잡고, 충당부채가 이제 우리 아무것도 변동 없을 때 현재 가치를 하니까 늘어나겠죠. 이자 비용 잡고 충당부채 이렇게 이런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점 미래에 실제 지급할 때 되면 명목가액으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증액하고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시간 가치만큼 인식하기 때문에. 충당부채 사용.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최초 인식과. 이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충당부채에 최초 인식했던, 아까 했던 최초의 인식 시점.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스케줄. 그래서 우리가 충당부채 인식했겠죠.
그럼 여기 이제 발생됐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상된 게 발생되면 그때 충당부채를 없애주는 겁니다. 충당부채를 없애주는 거예요. 충당부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련된 거에서만 충당부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관련되지 않는 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충당부채 이 얘기는 또 어떤 건 얘기는 이렇게 충당부채 여러 개 있어요. 실제 회사로 보면 무슨 충당부채, 무슨 충당부채 이렇게 1번, 2번 있는데 서로 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유 목적으로 성립된 충당부채에서만 각각 사용하는 거지 여러 개의 충당부채끼리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쓴 거예요, 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예상 영업손실. 미래 예상 영업손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당부채 개념에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 가능한 거니까. 미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 인식하지 아니한다. 아까 나왔던 말도 나왔고, 미래 영업손실 예상되는 경우는 영업과 관련된 자산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미래 영업손실이 예상되면 관련된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손실부담 계약입니다. 손실부담 계약은 우리가 이제 그 예상되는 원래 계약을 하면 이제 우리 수익이 있고 원가가 있겠죠. 원가. 그래서 이익이 있는데 우리 원가도 우리가 이제 그 부담하고 수익도 우리가 수익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리스크를 다 책임질 때, 모든 리스크를 다 책임지면 당연히 손실도 이제 책임을 지는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실부담 계약을 한 겁니다. 손실부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는 관련된 손실이 거의 확실하게 되고 측정 가능하다면 이제 충당부채를 인식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이제 중간에 보면 손실부담 계약을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효율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말은 어려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리스크를 우리가 다 껴안는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서상에. 건설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건설 쪽에서. 건설 계약에서 장기 계약하는 데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실 부담 계약에 대한 충당부채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 부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상대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 찬손을 먼저 인식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기준서가 어떤 비즈니스에서 손실이 예상되면 비즈니스 손실이 예상되면 자산 손상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당부채를 인식하라. 이렇게 아까도 우리가 미래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그런 게 예상되면 충당부채는 잡을 필요는 없지만 네가 자산 손상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산 손상을 한번 평가해보고 있으면 인식해라.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실부담 같은 것도 우리가 투입된 그 원가가 떨어지는 거잖아. 원가. 실제로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에 대해서도 그 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조정 관련돼서도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구조조정.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크니까, 부채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이 약간, 우리가 의제 의무, 이런 거에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건 약간 아니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 의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생긴다. 다음 요건. 그래서 첫 번째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공식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획. 두 번째는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에 계획을 실행한 거죠. 일단 실행.
착수했거나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 공포.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면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다. 그래서 신의 성실이 이제 이게 보통 법에서는 신의 성실이 이제 서로 성립된 거죠.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공부돼 있고 당사자하고 나오고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사람은 이제 권리가 생기고 이제 의무가 생겼다고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충당부채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계획의 실행에 착수한 증거, 어떤 걸 그럼 착수를 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례는 이제 공장 철거, 자산 매각,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 등 공포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 실행은 요 계획을 먼저 종속되겠죠.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거에 종속되겠으니까 요 계획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계획 내용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사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모되지 않았다. 실행하지 않았다.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구조조정에 대한 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이게 모두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실행을 하고 공포도 하고 당사자도 이미 확정되고 이때 구조조정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 쪽 가면 이제 구조조정 관련된 이제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발표를 하면 이제 공포까지 간 거죠. 실행도 하고. 그럼 당사자도 다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면 그 회사의 그 시기에 재무제표에 이제 충당부채가 이제 쌓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매각도 그 비즈니스 구조조정도 하지만 또 관련된 또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이제 매각 이행 계획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MOU 맺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순이형 있는 매각 약정. MOU는 그 구순이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순이형 있는 매각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사업 매각과 관련된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제 반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조정 관련된 우리가 충당부채 인식할 수 있는 지출금은 뭐냐, 항목이 뭐냐 할 때 구조조정에서 생기는 직접 비용만 한다. 직접 비용만 하고 당연히 직접 비용만 하겠죠. 그 다음 쪽 보면 이제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날까지 생길 것이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영업손실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충당부채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손실부담계약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구조조정 일환 후 자산의 매각을 계약하는 경우라도 구조조정 관련된 예상된 자산 처분이익은 또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 같이 다 쓴 거예요. 앞에 우리가 충당부채 관련된 손실부담 계약은 인식하고 영업손실은 충당부채 아닌 거고 자산 처분은 우리가 충당부채에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조정에도 일어나니까 같이 써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준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줄게. 우리의 사례가 있어요. 사례는 좀 시간 관계상 몇 개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념 문제가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당부채 관련된 거는 이론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측정에 대해서 주로 나옵니다. 측정. 그래서 현재 가치 부분이 주로 나오겠죠. 나오는 거고 이론은 쉽게 나오면은 지금 앞에까지 했던 기준서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기준서 내용이 주로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 여기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사례가 말 그대로 사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의무가 있는지 금액을 측정할 수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충당부채 인식하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담아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교재에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담아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 여러 개 있는데 그거 다 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시험에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사례가 좋아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골고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면 일반적으로 환불 한번 보겠습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과거 기준선이 있었는데 이제 이 충당부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불은 보시면 이제 환불을 보시면 이제 한 소매상이 상품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환불해주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법적 의무가 없죠. 의제 의무 방침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게 의제 의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거 발생 사건의 결과로 생기는 현재 의무는 당연히 있죠. 의무 발생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의 유출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환불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도 추정하는 거죠. 과거에 환불하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환불 비율이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금액도 그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가격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측정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당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선 유지 하나 보겠습니다. 수선 유지가 이제, 뭐,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세법에 이제 수선 충당 뭐 이런 게 있어서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우리가 그 특별하게 어떤 언급이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CEO라고 생각하면 수선 유지는 이제 기존, 중고죠. 중고로 계속 쓸래? 아니면 신제품을 다시 구매할래? 이런 의사결정에 따라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걸 쓸 거야. 그러면은 수선 유지 할 필요 없는 거고, 중고로 쓸 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 가능한 원가예요, 기본적으로. 회피 가능 원가. 그래서 수선 유지는 회피 가능한 원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